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옥 식당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 47살 아줌마가 조폭 대장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거죠.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개같이 올라간 다리, 정확히 목을 겨눈 발차기. 조금만 더 힘을 줬다면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각도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철수형이라는 조폭 행동대장을 제압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그 무서운 남자를 말이죠. 주변에 있던 죄수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저 아줌마가 미쳤나?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겠죠.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아줌마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수도 적고 청소나 하고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무술 실력이에요? 그것도 조폭대장을 한 방에 눕힐 정도의 실력이라니. 아, 정말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이 아줌마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궁금함, 저도 똑같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부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매일매일 이런 믿기 어려운 실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달 전 그 평범했던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 오전 6시였습니다. 여자 교도소에 기상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동 2층 15번 방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미경, 47살이었죠.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세면대로 향하는 발걸음도 조용했고 죄수복을 입는 손놀림도 차분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이영희가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사기죄로 들어온 50대 여성이었어요. 처음엔 김미경을 무시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영희가 김미경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청소 당번이냐고 물었습니다. 김미경은 정중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조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미경은 언제나 그랬듯이 구석진 자리로 향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식을 받을 때도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죠. 그때 누군가 김미경을 불렀습니다. 이미숙이라는 여자였어요. 폭행죄로 들어온 건장한 체격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미숙이 김미경에게 다가왔어요. 신입에게 규칙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김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했느냐고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김미경 앞에 앉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청소 당번을 하면서 무언가를 주울 수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담배나 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건 자신들에게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순순히 따르는 모습이었죠. 이미숙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 쉬웠거든요. 청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미경은 걸레와 양동이를 챙겨서 복도로 나갔어요. 혼자서 긴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미경의 청소 솜씨는 정말 남달랐어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고 효율적이면서도 꼼꼼했습니다. 마치 전문 청소업체에서 일했던 사람 같았죠. 손놀림도 자연스럽고 빨랐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지나가면서 수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원래 청소 일을 했나 보다. 되게 잘한다. 이런 소리들이었어요. 하지만 김미경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김미경은 또다시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배식을 받을 때도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죠. 배식 담당 죄수들도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박순자라는 60대 여성이 김미경을 불렀습니다. 횡령죄로 들어온 사람으로 나이가 많아서 나름 어른 대접을 받는 편이었어요. 박순자가 김미경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왜 들어왔느냐고, 죄목이 뭐냐고 말이에요. 김미경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절도죄라고요. 박순자가 다시 물었어요. 뭘 훔쳤느냐고요. 김미경의 대답은 더욱 작아졌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몇 개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라면 몇 개 때문에 감옥에 온다는 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가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김미경이 말했어요. 딸이 있다고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가 무슨 병이냐고 물었어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불명이라고 했어요. 3년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의식불명인 딸의 병원비 때문에 라면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엄마. 누가 들어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경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김미경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복수라는 이름의 목적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미경은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청소 당번을 자청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청소를 귀찮아했지만 김미경만은 달랐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했죠. 세탁실 청소, 화장실 청소, 심지어 하수구 청소까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김미경이 혼자서 다 해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수감자들은 점점 김미경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숙이 친구들과 함께 김미경을 불렀어요. 김미경은 걸레를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미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미경더러 자기들 방 청소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공짜로 말이에요. 어차피 청소 전문가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렸죠. 김미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숙과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완전히 호구로 본 거죠. 그날 오후 김미경은 이미숙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4명이 쓰는 방을 구석구석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땀이 뻘뻘 흘러내렸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이미숙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미경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더니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는 더 심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들의 방을 청소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까지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감옥 생활이 괴로워질 거라고 은근히 협박도 했죠. 김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숙 일당은 더욱 우쭐해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미경에 대한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배식 때는 줄을 새치기 당하고 밥은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찬밥에 반찬도 거의 남지 않았죠. 세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미경의 옷은 항상 제일 나중에 빨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속옷까지 함께 빨아야 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처지였어요. 어느 날 밤 김미경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가 어두웠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밀쳤습니다. 김미경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이미숙의 친구 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들어온 30대 여성이었어요. 이미숙만큼이나 성격이 나쁜 사람이었죠. 정수진이 김미경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는 발로 김미경의 어깨를 꾹 눌렀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더 심하게 괴롭히겠다고 위협했어요. 김미경은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정수진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김미경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정수진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김미경 같은 거지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요. 괜히 설치면 밖에 있는 딸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김미경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야생동물이 각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김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진은 그제서야 만족한 듯 김미경을 놓아줬어요. 그날 밤 김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와 등이 아팠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김미경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너를 구해낼 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미경이 모든 굴욕을 참아내는 이유가 바로 딸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김미경이 참고 있는 건 굴욕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었어요. 김미경이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미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자신의 속옷이 망가졌다면서 김미경을 다그쳤습니다. 김미경은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실수였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미숙이 김미경의 뺨을 때렸어요. 세탁실에 따끔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미경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김미경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맞은 순간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는 동작,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려는 본능적인 자세. 그것은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다행히 이미숙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스스로 놀랐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해버린 거였죠. 김미경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다시 사과했어요. 이미숙은 한참 더 욕설을 퍼부은 후에야 세탁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미경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미경이 거울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복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김미경에 대한 괴롭힘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옥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박철수라는 남자가 남자 교도소에서 이곳으로 면회를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박철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김미경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워낙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박철수가 누군지 궁금해했어요. 박순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조폭행동대장이라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때는 이 지역을 주름잡던 실력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경은 조용히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별 관심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고 들어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박철수가 면회를 왔어요. 남자 교도소에서 이곳 여자 교도소로 이감된 거였습니다. 새로운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박철수가 나타나자 감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수감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미숙조차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했어요. 박철수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걸음걸이에서부터 범죄자의 포스가 느껴졌어요. 김미경은 그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박철수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의 습관, 말투, 행동 패턴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첫날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어요. 식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고 다른 수감자들을 턱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도관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이미숙이 박철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의 실세라고 소개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어요. 박철수는 비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철수의 시선이 김미경에게 머물렀어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잠깐 쳐다본 후 별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어요. 김미경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철수는 이곳에서도 권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완전히 이곳을 자신의 구역으로 만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이미숙도 박철수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 거죠. 대신 박철수에게 잘 보이려고 더욱 열심히 김미경을 괴롭혔어요. 어느 날 김미경이 세탁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박철수의 부하 중 하나인 여자가 들어왔어요. 김정희라는 사람으로 공갈죄로 들어온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김정희가 김미경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김미경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김미경이 비틀거리자 김정희는 비웃었어요. 김정희가 말했어요. 철수 형이 김미경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지금 당장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위협까지 했어요. 김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김정희는 만족스러워하며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박철수는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김미경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마치 먹이를 발견한 늑대 같았습니다. 박철수가 김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바로 너냐고 소문을 들어봤다고 했어요. 김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계속해서 그녀를 놀렸어요. 라면 훔치다 잡혀온 거지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김미경에게 다가와서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김미경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박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낯이 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착각이었다고 혼잣말했습니다. 김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김미경을 놓아줬습니다. 그때였어요. 박철수가 갑자기 김미경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재미삼아 때린 거였어요. 김미경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김미경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맞는 순간 자연스럽게 충격을 흡수하는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 발의 위치, 상대방을 향한 미세한 근육의 긴장.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지거나 크게 비틀거렸을 텐데 김미경의 반응은 달랐거든요. 박철수가 김미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김미경은 이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 말이에요. 박철수는 잠시 의심했지만 곧 관심을 잃었어요. 김미경에게 앞으로 자신의 방 청소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김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철수는 만족스러워하며 김미경을 내보냈어요. 복도로 나온 김미경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와 마주쳤습니다. 3년간 찾아 헤매던 그 악마와 말이에요. 김미경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그 속에는 깊은 증오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미경의 일과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철수의 방 청소였어요. 박철수는 특별실을 혼자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교도관들이 쓰는 공간이었는데 그가 압력을 넣어서 빼앗은 거였어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김미경이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박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팔을 베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김미경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박철수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의 호흡 패턴, 잠드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까지 모두 관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철수는 김미경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마치 청소 로봇이나 다름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미경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박철수가 다른 수감자들과 통화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조직 일에 대한 얘기, 돈 거래에 대한 지시사항들이었어요. 김미경은 모든 대화 내용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가 김미경에게 말을 걸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있던 김미경이 움찔했어요. 박철수가 물었어요. 딸이 의식불명이라고 했지? 무슨 병이냐고 했습니다. 김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머리를 다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철수가 흥미로워했어요. 언제 사고가 났냐고 물었습니다. 김미경은 3년 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박철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박철수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딸이 몇 살이냐고, 어디서 사고가 났냐고 했습니다. 김미경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20살이었고 대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철수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김미경은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박철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미경이 세탁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박철수의 부하들이 들어왔어요. 김정희와 다른 여자 둘이었습니다. 김정희가 김미경을 둘러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김미경을 밀쳤습니다. 김미경이 세탁기에 부딪혔어요. 등이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정희가 말했어요. 철수 형이 김미경을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고요.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김미경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먼저 김미경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탁기 뚜껑에 머리를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김미경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김미경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정희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김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저항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미경은 재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무력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연기했어요. 김정희는 의심스러웠지만 계속 괴롭혔어요. 이번에는 김미경의 얼굴을 세제가루에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김미경이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세제가루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김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김미경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스프링처럼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김정희가 당황했어요. 김미경의 눈빛도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중년 여성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미경이 김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 김정희가 주춤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미경은 곧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했어요. 김정희는 어리둥절했지만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른 부하들과 함께 세탁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김미경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미경은 박철수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세탁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김미경은 아무 일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철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철수가 일어나서 김미경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김미경의 턱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해서 눈을 마주보게 했어요. 박철수가 속삭였어요. 너 보통 아줌마가 아니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김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끝까지 연기를 계속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 김미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놓아줬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김미경은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댔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들킬 위험이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김미경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김정희와 그의 일당 셋이 서 있었어요. 김정희가 김미경을 끌고 갔습니다. 빈 공간으로 데려간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김정희가 말했어요. 철수 형이 김미경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라고 했다고요.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미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김미경의 뺨을 때렸어요. 김미경이 비틀거렸습니다. 김정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이번에는 김미경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김미경이 고통스럽게 몸을 구부렸어요. 다른 일당들도 가세했습니다. 한 명은 김미경의 머리채를 잡았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었어요. 김미경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김정희가 김미경의 얼굴을 발로 차려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미경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김정희의 발목을 정확히 잡아챈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비틀어 버렸어요. 김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삐끗한 거였어요. 다른 일당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미경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어요. 마치 잠자던 맹수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김미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일당 중 한 명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김미경에게 달려들었어요. 김미경이 옆으로 한 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달려오던 여자가 허공을 치며 벽에 부딪혔어요. 김미경의 회피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뒤에서 김미경을 붙잡으려 했어요. 김미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로 정확히 명치를 찔렀습니다. 그 여자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어요. 김정희가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뭐냐고, 정체가 뭐냐고 외쳤어요. 김미경은 천천히 김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미경이 김정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김정희가 떨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김미경이 일어나서 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들어온 거였어요. 박철수는 내부 안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3명의 부하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김미경을 봤어요. 박철수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랬다고,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고 중얼거렸어요. 박철수가 김미경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미경은 움직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어요. 정체가 뭐냐고, 왜 여기 있는 거냐고 했습니다. 김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철수가 갑자기 김미경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쉽게 피했어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는 것만으로 피한 거였습니다. 박철수가 놀랐어요. 자신의 공격을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박철수가 다시 공격했어요. 이번에는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모든 공격을 피했어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회피했습니다. 김미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철수에게 물었어요. 3년 전 일을 기억하냐고요. 박철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3년 전이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어요. 김미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대학생 한 명을 기억하냐고, 수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듣자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자신이 경찰특공대 출신 김미경이라고, 수진의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김미경이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김미경이 말했어요. 15년간 경찰특공대에서 일했다고, 수많은 조폭들을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고 덧붙였어요. 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여기는 감옥이라고, 김미경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미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박철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감옥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5년 경력의 경찰특공대 출신과 조폭행동대장의 대결이 시작된 거였어요. 감옥 안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박철수는 김미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15년 경력의 경찰특공대 출신이라는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미경은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 있느냐고, 정말 딸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웃더니 점점 크게 웃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떠올린 것 같았어요. 김미경이 그 웃음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박철수의 웃음에는 악의가 가득했거든요. 박철수가 웃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김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냐고, 딸이 지금 뭘 하는지 정말 모르냐고 물었어요. 김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박철수가 천천히 김미경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딸이 의식불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병원에 있다고 믿고 있지? 김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진실은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박철수가 뒤로 물러서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진이 강남에서 일하고 있다고, 매일 밤 손님들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박철수가 더욱 악랄하게 웃었어요. 룸사롱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골든클럽이라고, 거기서 매일 밤 일한다고 했어요. 유학 간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경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박철수가 계속해서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수진이 처음엔 저항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김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3년간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던 것이 모두 허실이었던 거예요. 박철수가 더욱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진이 못쓸 짓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온갖 협박과 위협으로 입을 막은 거였어요. 그리고는 수진을 룸사롱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자신들에게 돈을 바치게 만든 거였어요. 완전히 조직의 노예로 만든 거였습니다. 김미경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박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미경이 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수지는 매일 밤 지옥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김미경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박철수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여유 있게 피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어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고,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예전의 그 밝은 아이는 없다고 말했어요. 김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복수를 위해 여기 온 동안 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철수가 김미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고, 경찰 특공대 출신이면 뭐가 대단하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김미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김미경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무서운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김미경이 일어났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철수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복수를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박철수와 그의 조직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철수가 당황했어요. 김미경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상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을 구해내고 박철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박철수가 지켜보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완전한 전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미경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말한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딸이 룸사롱에서 3년간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끔찍한 날 말이에요. 3년 전 수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밝고 예쁜 21살 딸이었어요. 경찰인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장래 희망도 확실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연락이 없었어요. 김미경은 걱정이 되어 수진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도 수진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미경은 즉시 수색에 나섰어요. 경찰 특공대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유학을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김미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반드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유학 준비가 바쁘다고,
당분간 연락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모든 문자가 수진의 휴대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미경은 수진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15년간 몸담았던 경찰 특공대도 그만뒀습니다. 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3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진을 찾았어요. 유학원도 가보고 공항도 확인하고 온갖 곳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박철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그날 밤, 그 지역에서 박철수 조직이 활동했다는 정보를 얻은 거였어요. 김미경은 박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진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미경은 이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같은 감옥에 들어가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야 박철수에게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훔친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죄로 감옥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평범한 아줌마로 위장해서 박철수에게 다가간 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굴욕을 참아낸 것도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박철수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된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어요. 수진이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3년간 고문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미경은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철수와 그의 조직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미경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같은 감옥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조직에 당한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김미경은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철수 조직의 범죄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박철수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모든 증언을 기록했어요. 피해자들의 상세한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박철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 증거들이었어요. 며칠 후 김미경은 교도관 최간수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최간수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이 경찰 특공대 시절의 증거들을 보여주자 놀랐어요. 정말 그 유명한 김미경이었던 거였습니다. 김미경은 최간수에게 부탁했어요.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바깥 세상에 전달해 달라고요. 그리고 수진을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최간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김미경의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박철수 같은 악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경의 복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박철수 개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법적으로 파멸시키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을 구해내는 것이었어요. 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김미경은 마침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박철수에게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15년 경찰 특공대 경력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감옥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모두 중요한 수사를 위해 온 거라고 했어요.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미경은 차분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교도관 최간수가 김미경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들이 박철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새로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박철수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박철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폭로된 거였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 증언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어 있었어요. 박철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대답했어요. 감옥 안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바로 김미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김미경이 단순히 복수를 위해 온 게 아니라 완벽한 수사를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골든클럽에 경찰 특수부대가 급습한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을 발견했어요. 3년간의 고통으로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이 수진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했어요. 수진은 처음에 경찰을 믿지 못했어요. 3년간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엄마 이야기를 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자신을 찾고 있었냐고, 포기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감옥에서는 박철수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모두 체포되고 있었어요. 김미경이 제공한 정보로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된 거였습니다. 박철수는 조사실에서 절망했어요. 자신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했거든요. 십몇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박철수에게 말했어요. 김미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감옥에 들어와서 모든 증거를 수집한 거라고 했어요. 박철수가 김미경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김미경의 동의를 받고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박철수와 김미경이 마주 앉았어요. 박철수는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위협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박철수가 말했어요. 김미경이 정말 대단하다고, 완전히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김미경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어요.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수진이 정말 괜찮아질 수 있냐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김미경이 대답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그게 자신의 남은 인생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김미경이 출소했습니다. 모든 혐의가 정당한 수사 활동이었다고 인정받았거든요. 감옥 문 앞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녀가 3년 만에 만났습니다.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김미경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그 믿음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김미경도 눈물을 흘렸어요.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그의 조직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드디어 정의를 찾은 거였어요. 수진은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미경은 더 이상 경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딸 곁에서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점점 밝아졌어요. 악몽은 여전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1년 후 수진이 대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꿈을 다시 찾은 거였어요. 김미경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녀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엄마라고 했어요. 김미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악을 법으로 처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김미경이 이룬 완벽한 승리였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47살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던 김미경이 사실은 15년 경력의 경찰특공대 출신이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딸을 위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아 헤매며 심지어 고의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했던 그 모성의 말이에요. 이런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딘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